네, 특검 수사 상황 다시 한번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어떤 의혹과 관련된 겁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지만 비단 이 혐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위법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통일교에서 청탁을 했는데 이것을 김 여사가 명품백과 신발을 받고 관련해서 들어준 개입 정황이 있다라든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원한 대가로 20대, 21대 선거 공천에 개입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뇌물을 받은 혐의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이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지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일단 김 여사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변수 없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진 출석 쪽으로 이 가닥이 잡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한 지 8월 6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시점이어서 특검 측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부러 일찍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아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준 지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기존의 이 김건희 특검에서 보인 태도, 예를 들면 통일교 윤모 전 본부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일정을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불응이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신병 확보의 강제 수사로 나아갈 가능성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는 어떤 강제 수사로 뭐 체포라든가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자진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조사 시간을 짧게 가자든가 이런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출석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응하게 될까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도 그대로 수사 자체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본인을 정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에도 구속된 이후로는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 일찍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 사실 이 수사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좀 일찍 불러서 확보할 수 있는 진술들을 공모 여부, 가담 여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에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지금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첫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좀 거미줄처럼 얽힌 듯한데 어떤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은 걸까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굉장히 다방면의 로비 창구로 활동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본인의 이런 로비 창구로 활동한 이력보다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를 적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다수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나 관련성을 소명하는 것이 결국엔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연결고리 내지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알려지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자 1차 조폭인 이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가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25번에 걸쳐서 약 8천만 원을 수수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계좌는 제공을 했으나 시세 조정이 인지나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서 그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성욱 회장의 아들 조원희를 지금 또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종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조원일이 라임 사태로 재판받을 당시에 원하는 구치소에 몇 달 더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담당 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라는 로비 의혹을 시사하는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결고리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갖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 수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순직해병 관련해서 로비한 정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에게 아버지가 총격을 가해서 아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자신의 생일날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는 30대 아들과 그 며느리, 손주,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갑자기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갔다가 온 다음에 사제총, 그러니까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들을 향해 발사를 했고 이 중 2발이 아들에게 가격이 됐고 아들이 결국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정황도 확인이 됐고요. 가족과 지인 앞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은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계획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렇게 사제총을 만들어서 그 자신의 자택이 아니라 아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까지 가져갔다는 점 자체가 이미 계획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를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거나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데다가 이 사제총이라는 것이 뭐 갑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탄환이나 장비도 구해야 되고 설계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특히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2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20여 년이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탄환을 구입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총을 만들 당시부터 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범행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계획 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중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이게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한 시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살해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포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사제 총기를 만드는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관련법에 사제 총기를 당연히 만들지 못하도록 모의 총포를 제작, 그다음에 보관, 판매, 소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제총기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3D 프린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단속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알았다라고 이번 사건의 범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바로 올리고 삭제가 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게 2016년 오페산 터널 사건도 사제총기를 제작한 사건이었거든요. 좀 전방위적인 단속의 확대와 빠른 어떤 단속 게시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존속살해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그런데 비속살해 이 부분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정한 요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영아 살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경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비속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를 두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이 더 가중적인 요소가 많다, 폐륜행위다라는 어떤 우리 국민적인 정서나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속을 살해하는 것도 사실상 요즘에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비속을 살해하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아버지 또는 부모가 경제난 등으로 생활고 등으로 자식을 먼저 살해를 하고 본인도 어떤 선택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또 예전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부모가 목숨을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런 가중 요소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녀의 미래를 뺏는 그런 사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경중을 나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진행 상황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살해 사건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